그러면 이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 그 원흉이죠. 고유가인데요. 이 고유가라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시켰던 주 요인이 이제 이 고유가였는데요. 이 고유가가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도식을 통해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제 보통 이제 원유를 이제 수입을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굉장히 커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뭐 독일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커지면서 이제 무역 적자가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산업별 제조 원가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유가에 연동된 많은 또 물가가 또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가 올라가면 당연히 뭐 1,000원 하던 게 막 2,000원, 3,000원 되니까 소비 심리가 악화가 되고 이제 가계 소비가 침체되면서 경제 성장률의 하락을 낳게 되죠. 역시나 이제 고유가는 수입의 증가를 낳게 되고 또 세계 경제 둔화, 대외 수요적인 어떤 감소, 수출에 대한 둔화를 낳게 되고 당연히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악화를 낳으면서 거기 당연히 경제 성장률 하락을 만들게 되죠. 경제 성장률은 이제 소비, 정부 지출, 무역 수지, 투자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낮아지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지금 그 뭐 세계 뭐 은행 이런 쪽에서도 IMF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을 시키고 있죠. 뭐 이런 고유가가 미치는 대표적인 또 영향이 이렇게 또 연결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투자도 이제 침체하는 거죠. 그래서 전방위적인 어떤 경제 성장률 약화를 야기시키는 게 바로 고유가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이제 석유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했죠. 또 사우디를 이제 과거 이제 달러 결제를 할 수 있게 달러 결제를 해야만 했던 그 이유도 유가가 차지하는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영향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달러 연동을 시킨 그런 어떤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고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대로 이제 연결되면서 경기에 대한 어떤 침체, 국면의 어떤 가능성을 계속 높이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유가로 인해서 발생했던 어떤 이벤트들 있죠. 그때 경제 상황이 어땠고 어떻게 극복했고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되면 극복할 수 있겠다는 식으로 우리가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해서 그 기간 동안 또 어떤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WTI 기준으로 이제 유가의 흐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연도를 보시면 2007년도, 2008년도 이제 그 중국의 인프라 특수가 벌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엄청난 세계 공장을 이제 자처하면서 중국이 원자재를 빨아들였죠. 그때 이제 유가가 최고치 146불을 찍었던 그 흐름. 그리고 이제 뭐 금융위기가 왔죠. 금융위기가 오면서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40불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냈는데 이게 이제 또 슬금슬금 이제 양적 완화하고 경기 살아나고 또 이때는 또 아랍 쪽에 약간 좀 정치적인 불안, 이제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그런 어떤 현상이 좀 벌어지면서 공급의 어떤 불확실성, 리스크가 발동되면서 양적 완화 이런 것들도 같이 합쳐졌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0불을 넘어서면서 막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막 150불 간다 막 이런 전망 보고서 막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플랜트가 야 유가 이러니까 해상에서 이제 유정 캐려고 막 해양 플랜트 막 수주 엄청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가 떨어지고 이제 박살이 났죠. 그 수주 받은 것들이 유가에 연동되다 보니까 취소가 나고 막 엄청나게 비용이 다시 또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유가의 어떤 상승 추이가 이제 굉장히 크다는 걸 과거의 어떤 흐름하고 비교해서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리오픈에 대한 기대,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와 더불었는데 갑자기 또 러시아 이제 이슈가 발생하면서 튀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또 경기 침체를 급격하게 만드는 어떤 현상이 좀 벌어지면서 심각한 또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석유 수입 비중이 2016년도 3.7% 정도였는데 보시면 지금 5.6%로 늘어났어요.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점점 더 보시면 러시아에 대한 어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제재로 러시아 요거 수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딴 데서 이제 해야 되고 하는 수급이 어떤 좀 불안전성 이런 것들을 좀 가지게 됐죠. 일단 그 오일 쇼크 1970년대 그리고 78년, 73년과 78년 두 번의 이제 오일 쇼크 역사를 통해서 지금을 한번 분석해보는 그것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일 쇼크도 이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이제 정치적인 분쟁이라 할까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일단은 1차 이제 오일 파동은 이제 73년, 74년 중동 전쟁 당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아랍 간의 이제 분쟁이었죠. 당시 아랍 산유국들의 이제 석유 무기화 정책 그리고 78년, 80년에 이란 혁명 이러면서 석유 생산의 대폭 감축으로 석유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국제 석유 가격이 급상승하고 그 결과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와 혼란을 겪은 사건을 말한다. 그래서 오일 쇼크 또는 오일 파동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 사태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어떤 역사적 사례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때 사태의 이제 교훈 결말 어떻게 이제 그 엄청난 인플레이션 20%막 이런 어떤 물가 상승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번의 파동 모두 서방 세계와 중동 간의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석유를 무기화하면서 공급 충격을 통해 발생된 사태였다는 거죠. 현재 서방 세계와 러시아 간의 갈등은 1, 2차 파동과 유사한 형태 공급 충격으로 당시보단 대체 에너지의 비중이 현재는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충격은 좀 덜하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1차 이제 오일 쇼크 한번 보죠. 73년도입니다.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열흘 뒤인 74년 3년 페르시아만의 6개 석유 수출국들은 오펙 회의에서 원유 교시 가격을 17%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다. 이스라엘과의 충돌한 거죠. 이후 이스라엘이 아랍 점령 지역에서부터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매월 원유 생산을 전월에 비해서 5%씩 감산을 선언하겠네. 5%만 감산돼도 엄청난 이제 가격 상승을 이루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원유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냥 생존의 그냥 경제의 어떤 뭐랄까요 그냥 연료죠 그냥 전 세계 경제의 원료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요 5% 감산한 게 굉장히 컸고 이로써 중동 전쟁에서 석유를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할 것을 선언한 셈이다. 오펙의 선언 이후 배럴당 약 2.9달러였던 원유 가격은 가파른 인상을 이어오다가 2에서 3개월 만에 4배가량 급등했고 74년 1월 원유는 11.6달러까지 와 이게 몇 배입니까?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되겠죠. 근데 이때는 진짜 큰 충격이었죠. 폭등했다. 이 파동으로 74년 주요 선진국들은 두 자릿수 물가 상승. 야 엄청났네요. 지금 뭐 미국 지금 8% 우리나라 6%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성장이 겹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어야 했다. 그래서 두 자릿수 물가 상승과 마이너스 성장, 전형적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제 겪었던 사례였죠.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기름 한 방울 안 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0% 수입하던 우리나라는 엄청난 타격을 받죠. 73년 3.5%였던 물가 상승률이 74년 24%. 물가 상승률이 24%입니다. 24%로 이제 수직 상승했고 성장률은 12% 경제 성장률이 12%였는데 7%로 5%나 깎여버렸어요. 무역수지 적자폭도 10억 달러 수준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후 75년 성장률은 6.5%로 더 떨어졌다는 거죠. 1년차, 2년차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유가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이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전쟁이 지금 뭐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결국은 이게 침체를 좀 장기화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를 지금 이때 보여준 거죠. 물가는 24%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쉽게 안 꺾여는 거예요. 1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전체에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져 서방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으며 국제 수지도 대폭적인 적자를 기록하게 됐죠. 뭐 엄청난 불황이 이제 터졌던 겁니다. 이 처음 겪는 거니까 또 각국 정부들도 지금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고심했겠죠. 1차 석유 파동은 서방 세계 중동 외교 노선이 친이스라엘에서 친아랍으로 기울게 만들었고 살자. 야, 이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죽겠다 이래가지고 국제 석유 자본이 독점하고 있던 원유 가격 결정권을 오펙이 장악하게 되면서 자원 민족주의가 강화되게 시작됐죠. 근데 이제 1차 오일 쇼크의 어떤 영향이 조금 이제 사그라들 때쯤 됐는데 2차 오일 쇼크가 이제 몇 년 뒤에 다시 벌어졌어요. 1차 석유 파동으로 유가가 이제 인상되면서 그동안 채산성 문제로 수출을 미뤄왔던 뭐 북해 유전, 영국 같은 이제 국가들이 이제 대규모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산유국 대열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거기에 이제 소련과 힘을 합쳐서 비오펙 전선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과 같이 전선을 형성했는데 지금은 또 다르게 됐네요. 그러나 오펙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기를 원했던 13개 오펙 산유국들은 78년 12월 17일 원유가를 총 14.5% 올리면서 14달러까지 이상을 하게 되죠. 동시에 이제 석유 공급의 15% 수준을 차지하고 있던 이란이 국내 정치 및 경제적 혼란을 이유로 석유 생산을 대폭 감축하고 이제 미국이 지원하던 그 정권이 좀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미국에 대해서 전면적인 어떤 석유 금수 조치, 수출 안 한다 조치를 단행하게 된 거죠. 이로 인해 이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20달러 선을 돌파하고 현물 시장에서는 40달러에 육박하면서 제2차 오일 파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치 혼란이 이제 굉장히 극에 달하면서 80년 실질 성장률은 경제 개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물가 상승률은 28.7%. 와, 실업률도 이제 5%를 넘어섰죠. 당시 중화공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한국 경제로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없이는 뭐 이제 경제 발전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죠. 따라서 이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자력 등 대체 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서 에너지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전체 에너지에 차지하는 석유 의존도가 78년 약 63%에서 87년에는 44%가 이제 원자력 비중 높이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진 거죠. 당시에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편안해야 사실 정치적으로도 이제 좀 안정할 텐데,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물가가 높아지면 이게 국민들 삶이 좀 피폐해지고 이제 저개발 국가일수록 그 밀란이 좀 많이 일어나죠. 이때 이제 80년대에 우리가 5.18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단순히 정치 혼란, 다 배불리 다 먹고 살고 있으면 뭐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제 이 오일 쇼크라는 게 참 나중에 이제 또 2000년대 중반에 또 아랍의 봄에 이제 민주화로 이제 연결된 거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어쨌든 유가가 이제 민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물가라는 게 또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국가의 어떤 또 운명을 좌우하게 했던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무시무시하고 경제로서는 최악의 어떤 그런 어떤 사태가 좀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보여줬던 게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2차 석유 파동의 여파로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1978년 4%에서 79년에는 2.9%로 이거 굉장히 낮아진 거죠. 선진국의 물가 상승률이 10%를 기록했고, 개발도상국들도 32% 무섭네요. 이러면 다 그냥 시위하죠. 그냥 못 살겠다.
한국 경제도 2차 석유 파동 때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주의 체제였던 이제 소련이 붕괴되는 또 해체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던 사태였던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컸어요. 이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전 세계의 어떤 역사를 뒤흔드는 그런 사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죠. 보시면 요 초록색 선이 이제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흐름이고, 이제 빨간색은 미국의 성장률 전년 대비, 완전히 그냥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던 두 차례 이제 미국의 상황을 도식한 자료고요. 요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의 이제 지난 40년이 아니구나. 이게 60년 치죠. 60치에서 이제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입니다.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산이 많다 보니까. 요때가 이제 1차 석유 파동이고 이때가 2차 석유 파동이죠. 두 차례 이제 오일 쇼크,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용 견인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들어서 이제 물가 폭등으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경기 둔화로 이어졌던 이 비용 견인의 인플레이션 사태였습니다. 이제 1차, 2차 오일 쇼크를 통한 교훈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면 대신증권 리포트를 참조해서 이제 가져왔고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가 급등을 초래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근데 이제 50년 전에 1, 2차 석유 파동 시기에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바가 있고, 당시 세계 경제의 물가 수준은 이전 평균치에 비해서 4에서 6%포인트 증가했고 평균 성장률도 2에서 6%포인트까지 둔화가 됐습니다. 유가 상승과 같은 공급 충격은 정부의 총수요 관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긴축 정책으로는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경기 침체를 막으려는 확장 정책은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해서 상당히 지금 정부로서도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참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제 공급 충격으로 이제 비용 견인 이제 인플레이션은 정부로서도 참 이게 좀 쉽지 않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 수요 단으로 이랬으면 그냥 긴축으로 확 눌러버리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쉽게 공급 충격 요인보다는 손쉽게 좀 막을 수 있는데 이건 쉽지 않은 어떤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1, 2차 오일 쇼크 때도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그런 부분이었다 보여지고요. 과거 두 차례 오일 쇼크 시기 일부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으로 물가가 유가 상승분 이상으로 높게 상승하고 고인플레이션 지속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었죠. 73년 4분기 이후에 1차 석유 파동 시기 영국과 일본은 20% 이상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영국의 경우 4년 동안 두 자릿수의 물가 상승률을 엄청나네요. 79년 2분기 이후에 2차 석유 파동 시기에는 미국과 영국이 두 자릿수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으며 지속 기간도 3년이나 됐다는 거죠. 미국과 영국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인플레 상황을 맞닥뜨렸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된 거죠. 지금 3, 4년 이런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미치죠? 이러한 물가 상승은 유가 상승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가파른 흐름으로 여러 요인 가운데 적절한 통화 정책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괜히 잘못 정책을 펴버리면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과거의 역사에서 이제 보여준 겁니다. 1, 2차 오일 쇼크 시기는 충격 이전부터 경기 화랑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선진국들의 통화 정책이 당연히 이제 긴축으로 전환되던 시점이었죠. 유가 충격이 왔을 때 각국의 대응 방향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거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액션이 나은 대안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마 이제 중앙은행들 다 이제 알 건데, 경기 후퇴를 우려해서 긴축 기조를 이제 완화하는 정책을 폈던 국가들과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고 한 국가, 이 두 가지 부류로 이제 나누는데요. 첫 번째, 경기 후퇴. 경기 침체로 가니까 이거 안 되는데
다시 좀 완화로 좀 돌려야겠다. 이런 선택을 했던 국가, 미국과 영국은 1차 오일 쇼크 이전부터 재할인율과 단기자율을 단계적으로 인상시키며 긴축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유가 충격이 오자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단기 이자율을 낮추고 확장 정책으로 갑자기 돌변했어요. 야, 이거 이에 따라 두 국가는 두 자릿수의 고인플레이션을 경험했고 미국은 충격 후 2년, 영국은 4년이 지나서야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진정시킬 수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일관적이지 못했던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의 이 기간을 늘렸다는 결과로 남게 됐죠. 그래서 이제 2차 오일 쇼크 시기에도 두 국가는 충격이 온 초기에 긴축 정책을 펼쳤지만 경기 침체 심화를 우려하면서 80년 들어서 이제 확장 정책으로 갑자기 이제 전환시켜버린 거죠. 그 여파로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자 더욱 강한 긴축 정책을 수행해야 했고 82년 들어서야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페드 같은 경우는 막 금리를 19%까지 막 인상시켰어요. 19%. 야, 상상이 안 되죠? 11%대에서 19%로.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물가가 막 10%대 막 11%막 두 자릿수였는데 이제 4%까지 이제 낮출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긴축 통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걸 막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기간을 짧게 단축시키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더 우선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침체돼가지고 야, 이 확장 돌리고 이러면 오히려 인플레가 길어져서 이 침체의 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차 오일 쇼크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긴축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했으며 그 결과 경기 후퇴 역시 장기화되었다는 것이다. 2차 오일 쇼크 시기 미국의 사례에서 이런 부분은 뚜렷하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시나리오를 폈던 긴축 기조를 쭉 유지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고 했던 두 국가, 바로 이제 독일과 일본인데요. 독일과 일본은 오일 쇼크 후에도 긴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했던 국가였다. 1차 위기 이전부터 긴축 정책을 수행하였던 두 국가는 유가 충격이 발생하자 재할인율을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는 긴축 정책을 펼쳤다. 독일의 경우 1, 2차 오일 쇼크 기간 모두 인플레이션을 상대적으로 낮게 통제할 수 있었던 거죠. 일본의 경우 1차 위기 중에는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의 고인플레이션을 경험했지만 2차 위기 시에는 물가 상승률을 한 자릿수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정책적인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았다는 거였죠. 결론적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일관된 긴축 통화 정책의 수행 여부가 스태그플레이션기의 물가 안정을 좌우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연준을 비롯해서 한국은행도 경기의 어떤 경착륙 가능성에 쫄지 않고 일관된 긴축과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되려 이 불황의 시기, 증시에서의 어떤 침체 시기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은 더 강한 조치를 원하고 그것에 되려 우호적인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그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침체 시기를 시장은 더 좋아하지 않겠는가, 더 이제 추세 반전되는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연준에서도 뭐 강한 긴축한다고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되려 이제 이 시기를 빨리 극복하고 증시도 빨리 돌아설 수 있다는 쪽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사례에서 좀 돌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가 이제 바로 1, 2차 오일 쇼크에서 얻은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